자, 첫 번째 강연 잘 들으셨죠? 다음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대지의 정성원 대표 변호사님께서 국내 및 해외 라이선싱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성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서는 콘텐츠 해외 수출 계약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콘텐츠 관련 계약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라이선스 계약,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계약, 세 번째는 콘텐츠 수출 계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이 중에서 라이선스 계약, 콘텐츠 수출 계약 이런 성질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콘텐츠 해외 수출 계약 가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 라이센서가 그 타인, 라이선시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상응하여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지적재산권에는 제가 저작권, 상표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뭐 특허권이라든지 디자인권, 실용실험권, 또 나가서 노하우 이런 것도 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종류라고 해서 제가 띄워놨는데요. 어떠한 지적상권이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반 제작 계약이라든지 뭐 콘텐츠 이용 허락 계약, 애니메이션 허락 계약, 또 캐릭터 상품화 계약, 또 비디오 학권 허락 계약, 출판 계약, 뭐 프로듀서 계약, 뭐 영상화 라이선스 계약 등등 이런 어떤 지적상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어떤 특징과 또 어떤 내용을 확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특징은 라이센스 계약은 우리가 일반 매매나 양도처럼 권리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만 허락할 뿐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센스 계약의 핵심은 첫 번째는 사용 승낙, 그다음에 사용료, 로열티라고 하죠. 두 개의 합의가 핵심 사항이라는 점. 이런 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확인 사항으로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이 비즈니스 활용에 가능한 라이선스 대상 권리의 내용과 범위, 또 그 사용 목적, 또 로열티, 그다음에 지불 방법, 제3자로부터 침해 대응, 사용 기간, 뭐 비밀 유지, 또 기간 만료될 때 어떠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등등이 또 문제됩니다. 뒤에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외 그 컨텐츠 수출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우리 뭐 흔히 아는 바와 같이 뭐 그 상호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은 뭐 스타벅스, 맥도날드, 롯데리아처럼 우리가 어느 매장을 가거나 동일한 그 상호라든지 인테리어, 또 영업 방식,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계약을 얘기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프랜차이즈 설정자가 이용자의 영업에 대해서 노하우나 연수 등의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익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자기 자본으로 설정자가 보유 또는 총재하는 상호나 양식 기타 절차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 그런 계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인이 일정한 지역에서 그 다른 상인에 대해서 자기의 상호 및 그 상품 등 영업 상징으로 표지를 사용해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영업에 대한 일정한 지원, 통제를 하고 또 선택적으로 그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저에 대해서 대가로서 뭐 가맹비라든지 또는 보증금 또는 로얄티나 상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계속적 지급 관계에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정이 되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어떤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지위가 좀 낮기 때문에 가맹점의 지위를 어떻게 보장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징을 보면 비전형 복합 계약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요. 좀 법률 용어라 좀 어렵죠. 비전형이라는 간단하게 정해지지 않은 복잡한 계약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프랜차이즈의 지적재산권이 부여되고 여기 지적재산권은 대표적인 게 뭐 상표라든지 아니면 노하우 이런 게 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가 동일한 기업인 듯한 관계 형성.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면은
뭐 뉴욕에 가든 파리에 가든 서울에 가든 뭐 동일한 어떤 매장이다라고 알 수 있는 이런 통일성을 갖게 되고요. 그 프랜차이저의 통제와 조력, 또 프랜차이저료의 지급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계약이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프랜차이저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또 프랜차이저의 상표를 보호하는 조항, 또 품질을 관리하는 조항, 로열티 지불에 관한 조항, 또 자본 및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항, 또 보험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이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컨텐츠 수출 계약을 들 수 있는데요. 컨텐츠 수출 계약은 이제 그 콘텐츠를 국내 시장에 한정해서 우리가 진행하거나 계약하는 경우가 아니라 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콘텐츠의 수출 등 국제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그 콘텐츠 종류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을 예로 들어놨는데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상 판권 계약이라든지 또 해외 판권 수출 계약 뭐 이렇게 들 수 있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배급 계약, 라이센스 계약이 될 수 있고, 또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이라든지 게임 개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퍼블리싱 계약 뭐 이런 내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살펴본 대로 콘텐츠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그 국제 간 거래에서 이제 국제 조세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조세 관계에 대해서 좀 내용을 기재해 봤습니다. 우선 국제 거래에 의한 조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그 직접 해외 진출. 요즘에는 단순히 어떤 콘텐츠를 수출하는 국제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직접 해외 지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자회사를 설치하는 등 이런 해외 직접 진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조세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제 거래에 의한 조세에 살펴보면은, 국제 거래는 거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거래로서 유명 자산의 매매 및 임대차, 또 용역의 제공, 또 금전의 차용, 뭐 기타 자산에 대한 모든 거래를 말하며 이러한 국제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국제조세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라고 좀 어려운데요. 여기 아마 비거주자, 거주자라는 용어가 조금 아마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요. 비거주자라 하면 우리가 세법에 그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세법에서는 거주자는 계속 그 183일 이상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인 경우를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두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소를 183일 이상 거소를 안 두고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조세 조약은 우리가 그 조세 소득 자본 재산에 대한 조세 내용 또는 그 조세 행정의 협력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나 협약 또는 협정, 그다음에 각서 등 국제법에 의한 국제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현재 한 93개국과 조세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우리 조세 협약하면 외국과의 조세 그 조약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텐츠 수출과 관련된 과세 문제 어떤 게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컨텐츠 수출에 따른 법인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콘텐츠 수출에 따른 법인세는 우리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매출액 또는 사용료 소득은 법인의 각 소득을 구성하고, 또 우리가 수출을 위한 공과금이나 뭐 수출 검사 수수료, 뭐 대행료 아니면 해외 접대비 등은 비용으로 송금 처리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고요. 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국제과세, 그러니까 로얄티를 우리가 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해외 권리를 라이센싱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 국가에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세로 징수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런 경우에 최약국별로 제한세율이 얼마인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 외국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불액의 약 30% 정도를 원천세로 납부해야 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세 협약에 따라서 15% 정도 감면되고 있습니다. 15%로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계약을 할 때, 미국하고 이런 그 콘텐츠 계약을 할 때
과연 원천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명확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예를 들면 미국 회사로부터 100의 로열티를 받기로 해서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을 받겠다, 100을 기준으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천세 공제 후에는 85가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조세 협약에서 15%가 되니까 만약에 조세 협약이 없다면 30%가 세금으로 나가니까 70%만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원천세를 다 뺀 다음에 그 기준으로 로열티를 정산하겠다고 할 거고 내국 법인 우리 수출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원천세를 다 빼고 그 순익 기준으로 정산을 하자고 할 테니까 그런 어떤 국제 조세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또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국 납부세 공제 제도라 그래가지고 외국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만큼 국내 세금을 낼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해외 진출에 의한 조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건이나 아니면 콘텐츠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라 외국에 자회사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지점을 설립할 때 어떠한 조세 문제가 생기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직접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배당을 통해서 모회사에게 귀속되게 되며 이러한 조세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한국의 모회사는 상대국에 당연히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원래는 상대국의 고율의 세율로 과세될 우려가 있으나 우리랑 조세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통상 배당 총액의 한 10에서 15% 수준으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모회사에 귀속된 배당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자회사가 납부한 현지의 법인세는 모회사의 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아까 말씀드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주식을 양도해서 우리가 엑시트하는 경우,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 조약에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외국과의 거래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외국에 자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외 지점의 손실이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를 할 수 있겠죠. 또 해외에서의 지점 설립이 법인 설립보다는 간편한 경우가 많을 거고 또 경영 원가를 절감이 가능할 거고요. 또 지점의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하지는 않고 지점이 본점에 사업이익을 송금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절세 가능한 이점이 있겠습니다. 반대로 자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현지 조세 감면이 외국 법인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자회사의 경우에 현지 유대 관계 등 어떤 금융 차입에 있어서 좀 유리할 거고요. 또 자회사 이익금을 또 모회사에 분배하지 않고 자회사에 유보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이런 이익금 조정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조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럼 콘텐츠 수출 계약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좀 키포인트로 좀 살펴보고 좀 체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목을 저희가 항목으로 든 거는 첫 번째 표제, 또 전문, 그다음에 라이센스, 또 서브 라이센스, 로열티, 계약 기간,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계약의 해지나 해제, 또 계약의 양도, 또 계약의 갱신, 또 불가항력, 통지, 날인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제를 들 수 있습니다. 표제는 꼭 제목인데요. 계약서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상표권 사용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프랜차이즈 계약인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저작권이나 다른 것도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목을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목이 잘못 사용했다고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당사자 의사 해석이 명확하기 위해서 우선 제목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의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옆에는 영어가 있고요. 영어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뭐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데스 계약 아니면 캐릭터 사용 허락 계약 또 상표 사용 계약 또 라이센스 교환 계약 옵션 계약 이렇게 계약 내용 명칭을 좀 잘 작성해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계약 조항에 앞서서 이 이 계약은 어떠한 당사자가 어떠한 취지에서 계약을 한 거다라는 그 내용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뭐 한국 우리 국문 계약서 마찬가지고요. 영문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전문에는 계약서에 관한 설명이나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하게 됩니다. 뭐 전문에 그 법적 구속력 자체는 없지만 각 규정의 해석에 전문이 기본이 되니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좀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전문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냐? 첫 번째로는 계약서의 체결 일자 및 장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소는 나중에 이제 준거법이나 재판관의 판단 기준이 되니까 명확하게 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의 명칭, 주소, 설립 준거법 이걸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이면 등기부상 어떠한 명칭과 주소를 갖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제가 보통 계약서를 보면은 그 나중에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려고 살펴보면 틀림없이 법인으로 돼 있는 법인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 개인인 경우도 많고 개인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법인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법인이라면 우리가 등기부, 법인 등기부 또는 외국도 법인 우리나라 법인 등기부에 해당하는 법인 설립부 그걸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법인명, 정확한 주소, 또 대표자 이름 이걸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라든지 목적, 그러니까 이 계약을 통해서 당사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표현해야 될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문 예시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갑과을 이렇게 우리가 계약할 때 표시하는데 요즘 보니까 저도 그 요새 계약서 작성하면서 그 초안을 받았는데 동행 계약이라고 그 표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은 동행해야 되는 거니까 갑을 동이라고 쓰고 을을 행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제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 규정입니다.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계약서 전반부에 어떤 이 용어는 이런 내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그런 그 정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컨텐츠 수출 계약의 정의 규정을 두는 두 개 정의 규정의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정의된 용어는 좀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말을 지칭하는데 자꾸 혼동해서 여러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정의한 규정, 경의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센서 양도인, 사용 승낙인 뭐 같은 라이센서를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 라이센서로 표기했다면 계속 라이센서로 표기해야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갑이라고 표현했으면 계속 갑이라고 해야 되고 양도인이라고 했으면 양도인이라고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의된 용어를 우리 영문 그러니까 국제 이제 수출 계약이니까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면은 정의된 용어를 영문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뭐 대문자로 표기한다. 이건 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목적물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 계약의 목적물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어떠한 콘텐츠를 이용 허락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콘텐츠 목록은 보통 별지로 첨부하도록 하는 게 명확할 것입니다. 그 예를 든 내용이 있는데요. 한 2조의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저작물이라 하면 갑이 스스로 창작하고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 계약서의 첨부 1과 같이 을에서 이용 허락을 위하여 제공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저작물을 정의하고 갑이 창작한 저작권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첨부 1로 해가지고 별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라이센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이센스 계약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라이센스 계약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이용 허락을 받는다. 이용 허락 계약 이렇게 되겠죠. 콘텐츠에 대한 이용 허락 계약. 라이센서가 이용 허락을 할 이용 허락의 대상, 또 기간, 또 지역, 이용 형태 등을 합의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라이센스 계약의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이용 허락과
그다음에 로얄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용 허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규정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콘텐츠 수출 계약 이용 허락의 규정의 유의 사항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용 허락의 대상에 착오가 없도록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되는데 출원해가지고 우리가 그 등록원부상에 어떠한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 등록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출원 등록일이 언제인지 이게 확인이 되면 또 표현하면 되고요. 거기 그대로 기재를 하면 되고 또 우리가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같은 경우 미술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진까지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작권은 뭐 저작 재산권 중에 뭐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2차 협정 작성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떠한 권리를 이용 가능한지를 명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저작권 중에서도 복제 배포권만 하겠다. 아니면 뭐 공중송신권만 하겠다. 대여권만 하겠다. 이렇게 이용 가능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이용 형태가 독점으로 줄 것인지 비독점으로 줄 것인지 또 지역 제한이 있는지 전 세계에 줄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줄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로 한정해 줄 것인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 예시로 들어드린 건 한번 내용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 라이센스 재이용 허락이라고 합니다. 재이용 허락은 이제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게 이제 라이센스를 주잖아요. 이용 허락을 하는데 이 이용 허락을 받은 라이센시가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재허락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여부를 말하게 됩니다. 그 라이센서는 그 다수의 라이센시에게 이용 허락을 하기 위해서 라이센시의 재이용 허락을 제한하는 것이 그 통상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이센서가 라이센시한테 어떤 권리를 부여했는데 라이센시가 무제한으로 어떤 제3자한테 재이용 허락을 한다면은 원 주인이 라이센서는 더 이상 라이센스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라이센시의 재이용 허락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라이센서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재이용 허락을 하는 경우에 허락의 범위나 또 허락 지역의 제한, 또 허락을 하는 수, 또 라이센시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이용 허락 보면은 을은 본 계약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갑의 저작물을 제3자의 이용 허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갑의 사전 허락을 득한 경우에 하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 제가 예시는 전부 일단은 우리 한국어로 해서 예시를 드렸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내 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국 규정과 영문 규정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해석에 어떤 차이가 없고 명확해지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핵심 요소인 로열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콘텐츠 국제 거래를 하는 이유는 결국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로열티는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게 콘텐츠의 이용 허락이나 시식권 내지 사용권의 허락을 하는 대가로 라이센시가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 이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열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번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니셜 페이먼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니셜 페이먼트는 콘텐츠 매출과 관련 없이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페이먼트를 처음에 얼마를 준다. 그럼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럼프썸이라는 표현 쓰죠. 럼프썸은 일괄로 총액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전체 금액으로 지급해 버리니까 이후에 로열티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운 페이먼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다운 페이먼트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계약금, 착수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는 계약 기간 동안 지급기를 몇 회로 나눠서 이제 돈을 주는 경우에 최초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 어드밴스 페이먼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어드밴스 페이먼트는 우리나라 치면 선급금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의 누계 금액이
어드밴스 페이먼트 금액을 찰 때까지는 그 상계를 계속 공제를 해 나가고 그 어드밴스 페이먼트 금액을 초과하면 이제 그때부터 로얄티 지급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얄티라 하면 흔히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물 아까 말씀드린 저작물 이용 대가로 콘텐츠의 판매에 따라서 그 계약에서 정해진 계산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로얄티라 하면은 콘텐츠 판매에 따라서 그 판매 매출에 따라서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어떠한 시기에 지급한다 이렇게 약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로얄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요. 그 로얄티의 대상은 결국 매출이 됩니다. 매출. 그러니까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액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통상 미니멈 개런티, 최저 보증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실제로 많이도 그 수수하고 하는데요. 미니멈 개런티는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라이센서에게 위험에 대한 대가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라이센시의 라이센싱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이센시가 우선 매출에 상관없이 최소 보증금으로 미니멈 개런티를 준 이후에는 어떻게든 사업을 잘 영위해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이익을 올리고자 하겠죠. 그래서 라이센서에게는 최소한의 이익을 해칭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시에게는 이러한 어떤 독려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로얄티 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로얄티 산정 기준 사실은 따로 뭐 특별히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 사이에 콘텐츠의 유용함을 판단해서 가치를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대강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좀 로얄티가 많은 걸 보면은 이제 선물용품류, 그 노벨티, 뭐 사은품 얘기하는 거겠죠. 뭐 5에서 15%, 그다음에 스포츠용품류 5에서 14%, 뭐 장난감 게임류 6.5에서 12% 매출액 기준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따로 뭐 그 정함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 사이에서 콘텐츠를 판단해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또 로얄티의 적용 방식은 정액제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정률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얄티의 지급 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 거래니까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율의 기준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 요즘처럼 환율의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매출 발생 기준으로 할 것인지 송금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정산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큰 이해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금일 또는 뭐 정산일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로얄티를 예를 들어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단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라이센서에게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연체 시에 지연 금리를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받은 로얄티를 그 나중에 따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두는 것이 라이센서의 입장에선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 계약의 발효 및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계약 기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서명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허가, 외국 정부의 인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라이센시는 그 나라의 이제 업체니까요. 라이센시로 하여금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의무를 명시하여 둬야 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떤 정부 인가를 받아야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사업 시작도 안 되고 로얄티 정산도 안 되고 이런 기간이 계속 지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중국에서 TV 방영을 한다든지 영화 상영은 이제 인허가 필요하니까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무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또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려 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당사자 사이에서 컨텐츠의 수명과 특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라이센스의 사업화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계약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또 통상적으로는 뭐 상품화를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니까 한 1년, 2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권리 침해는 그 라이센서가 라이센시한테 허용하는 그 지적재산 권리에 대해서
그 라이센시가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콘텐츠 이용자 라이센시가 그 계약에서 허락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라이센시가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한 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3자가 우리 라이센서나 라이센시가 아닌 제3자가 그 무단으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이제 침해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라이센시의 허가 지역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그 나라에 있지 않은 라이센서가 인지하거나 대응하기는 어려우니까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라이센시는 권리 침해를 라이센서에게 통보하고 우선 라이센시가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시가 어떤 권리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뭐 이건 침해에 대한 수정을 구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거고요. 제3자가 그 나라에 라이센시가 있는 제3자가 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시가 우선 그 대응을 하고 그 사실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통제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또 침해 예방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통 뭐 반분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서가 책임진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라이센시가 책임진다거나 이렇게 별도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 문제를 이제 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당사자가 뭐 계약을 잘 이행해서 원만한 계약 기간 동안 잘 종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게 국내 간의 어떤 불이행은 오히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국제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계약의 해지나 어떤 분쟁의 해결 절차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도 오히려 더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나 어떤 절차를 명시하고 해제한 이후에는 어떠한 의무를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어떤 원상회복이나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해지 사유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파산이나 또 회사 회생 절차, 또 해산, 또 실시 사업의 양도, 뭐 합병의 경우 이렇게 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들 수 있고요. 또 합의에 의한 해지의 경우도 뭐 해지 사유에 들 수 있습니다. 통상 해지 절차는 어떠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계약상 해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방의 서면 의사 표시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절차 보면은 그러니까 불이행이 있으면 불이행에 대해서 이제 수정 요구를 하고 어떤 그 기간 내에 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통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라이센시의 채무 불이행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서가 이제 손해배상을 구해야 되는데요. 어떤 그 계약에 따라서 라이센시가들이 그때까지의 비용에 대해서 뭐 반환을 청구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열티 같이 라이센서가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게 좋을 거고요. 국제 간의 이런 거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국내 법원에서도 이런 분쟁 시에 그 손해 입증 자체가 매우 어려우니까 그 만약에 라이센스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로열티의 몇 배 뭐 이렇게 해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위약금은 보통 그 뭐 직전 3개월의 평균 매출액 또는 뭐 로열티의 몇 배를 위약금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계약의 양도에 대해서 이제 그 살펴보겠는데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지위나 그 채무를 양도하거나 또는 일방이 합병, 상속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제3자가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계약의 양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요.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 승계, 그러니까 상속이나 합병을 하면 당사자의 포괄적 지위를 승계하는 거니까요. 그런 걸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는 그 우리가 콘텐츠 이용 계약을 당사자끼리 하는 거는
한 그 당사자의 어떤 권리 관계를 믿거나 아니면 라이센시가 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판매나 사업화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평가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이 계약을 양도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서명 승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뭐 라이센시 또는 라이센서의 지위와 분리가 그러니까 계약상의 지위와 분리 가능한 예를 들어서 뭐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로열티 청구권이라든지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는 뭐 별도의 이런 청구권이니까 제3자에게 채권 양도로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의 갱신 조항을 살펴보면 계약이 우리가 만료가 되는 경우에 그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라이센서와 라이센스 사이에 이미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됐거나 아니면은 같이 계약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쌍방의 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하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 갱신 절차 이런 규정을 살펴보면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전에 갱신에 대해서 합의해서 결정을 하거나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시 다른 합의가 없는 이상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계약 기간 중에 확인된 콘텐츠의 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양 당사자가 이제 실행을 해서 쭉 계약 기간 동안 잘 해 나가는데 그 로열티가 과연 적정한지 평가해서 로열티의 지급액이라든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변경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가항력이라는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불가항력 오늘도 코로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각국이 봉쇄 정책을 해서 그 뭐 항공기라든지 뭐 이렇게 운송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 자체가 운영이 중진된다든지 하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책임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가항력인데요. 불가항력이란 전쟁, 내란,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관리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해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행의 지연 또는 면책을 인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뭐 내란, 전쟁, 질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유에서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항력 규정은 이제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 천재지변, 내란, 노사분규, 뭐 정부 규제, 질병 이렇게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가 라이센시에 있는 그 나라의 어떤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를 알지 못하니까 통지를 하도록 통지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통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서로한테 이제 전달하고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침해에 대해서 통지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든지 로열티 정산 통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통지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통지는 통지의 방법으로 뭐 예전에 우편으로 한다든지 팩스로 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 많았는데 요즘은 통상 이메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메일로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각 당사자의 연락처를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담당자 이 계약에서 그 통지할 당사자 상대방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되고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자명을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명 날인 한번 살펴보면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의 합의가 완료되고 이제 계약서가 작성되면 서명 날인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기명 날인이 일반적인데 외국에서는 그 국제 계약에서는 보통 서면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명 날인은 반드시 당사자, 그러니까 법인이면 뭐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대리인, 위임장을 가진 권한을 가진 자가 해야 되고요. 또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일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일 자체를 명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는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지만 대면으로 계약 체결에 뭐 당사자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비대면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날인해서 서로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스캔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비대면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그 대표자가 날인한 경우를 명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인 그 등기부등본처럼 외국에도 법인 설립증이 있어서요. 법인 설립증을 받아서 그 법인 설립증의 대표자가 그 대표자가 서명을 한 다음에 공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인 설립증의 대표로 돼 있는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과연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명백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고요. 다음으로 그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원 대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까지 이제 구체적인 그런 라이선싱과 관련된 조항들을 이제 상세히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이제 네네. 몇 가지 더 네네. 큰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직접 업무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 분쟁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으세요. 네네네. 뭐 저 같은 경우 문외한이지만 뭐 구름빵 같은 경우도 아 그렇죠. 굉장히 네네. 저작권으로 네네.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최근 어떤 형태로 많은 이런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경험한 내용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었었는데 애니메이션을 이제 영상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그래 라이센스 계약을 했는데 그 이용 형태로 이제 규정을 할 때 TV 방영이나 아니면은 뭐 VOD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했는데 오히려 라이센스 하고 나서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OTT 서비스였어요. 유튜브. 근데 이 그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그 OTT 유튜브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양 당사 사이에 한쪽에서는 그 라이센스 입장에서는 유튜브 허용이 없었는데 그리고 유튜브 OTT 서비스를 VOD로 보면은 이거는 매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반대쪽 라이센스는 이거는 정산 대상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정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실제 분쟁 사례였었는데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새로운 어떤 이용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그런 계약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이용 허락을 할지 그 정확한 그 뉴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뉴미디어 분야를 좀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콘텐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앞으로 예. 어떤 예상되는 변화. 네. 자,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글로벌 분쟁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국내 콘텐츠 하시는 분들도 시장성을 보면 결국 다 글로벌로 진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업체가 해외랑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는 경우에 그걸 뭐 우리 쪽에서 어떻게 이슈를 제기해야 되는 건지 그 나라 가서 해야 되는 건지 뭐 네. 법률에서 뭐 속인 속지 뭐 이런 표현을 네, 쓰던데 맞습니다. 뭐 케이스마다 다른 건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강의가 우리나라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갑을 아까 말씀 동행 이런 말씀 드렸지만 라이센서가 아무래도 계약상에 강자지에 있기 때문에 그 중거법이라든지 또 재판 관할을 라이센서 국가에 두게 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콘텐츠 강국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을 중거법으로 하고 네. 우리나라 법원에 와서 재판을 하게 네. 되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와서 재판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라이센스한테 훨씬 네, 유리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옛날에 정말 네. 우리가 콘텐츠 많이 수입할 네. 때는 그 나라 가서 이제 그 나라 예를 미국이면 미국에 가서 미국 중거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아마도 라이센서나 라이센스 입장에서 아마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많이 알려진 중립적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에 이제 상사 중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네. 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중간에 또 뭐 실시간으로 올라온 라이브 질문 네네. 좀 네. 한두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두 번째 일단 콘텐츠 수출 계약 작성 가이드와 관련해서 유선상으로 문의하려면 어디로 해야 되나요? 관련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런 그 질문의 요지가 이제 수출하는 경우 가이드를 작성할 때 네. 유선상으로 문의하려면 저도 뭐 네, 오늘 강의안도 참고를 많이 하고 네. 저도 참고 많이 하는 게 우리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보면은 이런 그 백서라든지 이런 그 외국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영문 계약서까지 다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아무래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저희 콘텐츠 쪽에 정부 부채 자료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예, 네. 계약서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공개된 기술 정보 등을 이용하여 제3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복제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 온 뒤 국산 제품으로 라이센스를 부여하면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굉장히 진짜 그런 당사자신 것 같으세요. 네. 예. 혹시 해석이 가능하시면은 아까 네. 제가 이용 허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내 업체가 라이센서 입장이라면 그 라이센시를 주면서 해외 라이센스를 주면서 그 나라를 특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 특정하지 않은 제3국에서 만들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그 원칙적으로는 특허청에 그런 내용을 그 신고를 미리 해두면은 그런 물건이 들어올 때 그 권리자한테 그 권리자의 그 적법한 그 물건이 맞는지 수입하는 거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절차를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고요. 네. 그런 물건의 자체는 이 저작권 상표권자가 그 승인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가짜 상품으로 단속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로열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제 로열티 산정할 때 보면은 자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콘텐츠를 소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 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과대한 건지 과소한 건지 이런 부분을 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에 조금 이제 뭐 계약 맺을 때의 팁 뭐 이런 네.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은 콘텐츠를 처음 개발해서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때 로열티를 과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몇 프로 매출의 몇 프로 정하게 돼 있는데 당사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초기 개발하는 콘텐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콘텐츠의 가치를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때 팁으로 드리는 거는 계약 기간을 좀 짧게 해라. 네. 예를 들어서 초단기로 6개월 해도 좋고 아니면 1년 정도 해도 좋은데 단기로 해서 한번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한번 정산해 보고 그 다음에 로열티를 계약 기간 끝나고 재평가해서 좀 상승을 시킬 건지 어떻게 좀 떨어뜨릴 건지 라이센스와 라이센스 간의 결정을 좀 네. 해봐라 이렇게 제가 네. 팁을 드리는데요. 네네. 제가 실제로 본 경험도 네. 예를 들어서 로열티를 좀 너무 낮게 해가지고 라이센스보다 라이센스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번 경우도 오, 많이 봅니다.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유연하게 어떤 예. 프로퍼티의 가치를 또는 이제 그 프로퍼티 가치가 아무리 있어도 또 상품마다 또 다른 맞습니다. 마켓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진행을 판매가 달라질 수 해봐야 있기 평가가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그런 거죠. 부분을 조금 그렇습니다. 유연하게 예. 대처하라는 좋은 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뭐 이제 프로퍼티가 세면 이제 다 안 주잖아요. 그냥 한두 개 아이템이나 영역을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에이전시하게 계약을 맺기는 게 콘텐츠 개발자 입장에서 유리한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개별 사안별로 조금 어떤 다르게 접근하는 어떤 계약 방식이 유리한 건지 뭐 입장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보아오신 경험에 의하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제가 한 10년도 훨씬 더 된 일인데요. 10몇 년 전인데 저희 그 국내 캐릭터를 처음으로 해외 수출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계약서를 이제 이맘때였는데 겨울 이제 지나간 이때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에이전시가 어떤 해외에 이제 그 많은 좀 역량이 있고 경험이 있거나 아니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국내 시장에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에이전시다 그러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권리자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에이전시에 그냥 주면 에이전시가 알아서 시장을 개척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유리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에이전시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는 건 물론이고요. 또 비용 외적으로도 에이전시가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하다 보면 에이전시와 권리자가 계약을 끝내고 싶어도 에이전시가 그 라이센시들을 다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계약을 쉽게 못 끝내고 전체적인 사업화를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에이전시에 의존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업 플랜은 직접 그 라이센스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쨌거나 다 그 당사자들인 라이선서 입장과 네. 라이선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것만은 좀 고려해라라는 거 하나씩만 딱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만 말씀드리면요. 네. 그냥 간과하기 쉬운 건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라이센서 입장에서는 이런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계약을 했는데 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아무 로얄티도 안 나오고 아무 그 사업화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3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 안 하거나 로얄티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이런 조항을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라이센시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권리자라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권리자가 아닌 네, 경우도 네, 왕왕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과연 권리자인지 아닌지 네. 그거를 뭐 우리는 저작권 등록부라든지 네. 특허원부 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명백하게 좀 권리자인지 여부를 따져서 계약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컨틴전시 플랜을 가져라 아,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그 여러 가지 자세한 법 조항이랑 또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